안녕하세요. 전우이기록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철책도 없고 참호도 없고 오직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적과 마주섰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칠흑 같은 밤, 파도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해안 초소, 손에 쥔 소총 한 자루, 그리고 수평선 저 너머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것. 1980년대 대한민국 해안경계 초소병들의 이야기입니다. 1983년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으로 전두환 대통령 수행원 17명이 목숨을 잃었고 1987년에는 북한 공작원이 KAL-858기를 공중에서 폭파해 탑승객 115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그 배후엔 단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막겠다는 것. 북한은 국제 행사를 앞두고 해안 침투를 포함한 다양한 공작을 총동원했습니다. 그 최전선에 서 있었던 사람들, 철책도 장갑차도 없이 오직 두 눈과 두 귀만 믿고 바다를 지켰던 그 병사들. 오늘 전우이기록이 그들의 이야기를 7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7위. 해안 초소병이 힘든 이유. 잠이 없는 병사들. 2시간 교대 근무의 지옥. 지금도 해안경계 부대에서 복무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육군 일반 부대와 해안경계 부대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수면입니다. 일반 보병 부대에서는 밤에 불침번을 서더라도 어느 정도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1980년대 동서해안 해안경계 부대는 달랐습니다. 상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낮에는 초소 경계 근무, 밤에는 매복 작전, 여기에 불침번까지 더해지면 하룻밤에 제대로 잘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당시 해안경계 병사들은 2시간 자고 2시간 서고를 반복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 달, 2달, 길게는 26개월 내내 이어진 겁니다. 더 혹독한 것은 날씨였습니다. 동해안은 겨울이면 체감온도가 영하 203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방풍이 전혀 안 되는 콘크리트 초소에서 군복 위에 방한복 하나 걸쳐 입고 2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 사이에서 귀를 세웠습니다.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어김없이 무전을 쳐야 했고 신고를 빠뜨리면 군기 위반이었습니다. 서해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해안은 조수 간만에 차가 크고 갯벌이 넓어 간첩이 상륙하기 좋은 지형이었습니다. 특히 인천 이남 충남 해안 일대는 섬이 많고 지형이 복잡해 감시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넓은 갯벌을 사이에 두고 무장 공비가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병사들은 내복을 나가 새벽 내내 갯벌을 응시해야 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 그것이 해안경계 초소병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현실이었습니다. 6위. 해안 초소병이 힘든 이유. 지원도 없고 교통도 없는 격오지가 어디 초소. 해안경계 초소는 외진 곳에 위치한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는 그 외진 정도가 요즘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강원도 고성과 속초 이북의 동해안, 최전방 초소, 강화도 주변 서해안 초소들은 지금도 접근하기 어려운 곳들입니다. 당시엔 포장도로조차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보급 차량이 지늘길을 헤치고 들어오다가 빠지기 일쑤였고 제때 보급이 안 오면 병사들은 라면 하나, 건빵 몇 봉지로 며칠을 버텼습니다. 부상이라도 나면 더 큰 문제였습니다. 후방 의무대까지 후송 차량으로만 1시간 이상 걸리는 초소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야간에 낙상 사고가 나면 새벽 내내 연락을 취해야 했고 작은 부상도 방치되다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휴가를 나가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강원도 고성 22사단의 경우 병사들이 휴가를 나가려면 속초까지 이동한 뒤 버스나 기차를 갈아타야 했습니다. 당시 강원도까지 KTX는커녕 빠른 교통편이 없었습니다. 서울까지 반나절이 넘게 걸렸습니다. 26개월 복무 기간 중 몇 번 안 되는 휴가인데 이동에만 하루씩 까먹었습니다. 혼자 또는 2~3시 근무하는 격오지 초소에서 연락도 닿지 않고 지원도 느린 그 공간. 거기서 병사들은 홀로 버텼습니다. 5위. 해안 초소병이 힘든 이유. 밤바다를 응시하는 공포.
정체불명의 불빛. 이 항목은 직접 경험하셨던 분들만 아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새벽 2시, 3시, 파도 소리만 들리는 해안 초소에서 수평선을 바라봅니다. 그때 멀리 보이는 불빛 하나. 어선인가? 배인가? 아니면 저것인가? 1980년대 동해안과 서해안에는 실제로 북한 간첩선과 반잠 수정이 수시로 출몰했습니다. 1983년 12월에는 부산 다대포 해안으로 무장 간첩 2명이 침투해 육군 초소에서 생포되었고, 같은 날 밤 도주하던 간첩선이 영도 앞 해상에서 격침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980년 11월에는 남해 욕지도 앞바다에서 침투하던 간첩선을 해군이 격침시켰습니다. 1980년 89월에는 동해 젖인 앞바다에서 북한 잠수함 또는 잠수정으로 추정되는 수중물체와 2차례 실전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뉴스로 전해지면 해안 초소 병사들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특히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앞둔 1985년부터 1988년 사이 해안 경계 부대에는 수시로 경계 강화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경계 근무에서 수평선의 불빛을 보면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리게 됩니다. 어선인지 간첩선인지 확인도 안 되는 그 불빛 앞에서 병사들은 오늘 밤도 새벽을 버텼습니다. 4위, 해안 초소병이 힘든 이유. 해무와 파고. 자연이 만드는 가장 무서운 적. 사람보다 무서운 것이 때로는 자연입니다. 해안 경계 초소 병사들에게 해무, 즉 바다 안개는 가장 두려운 상황 중 하나였습니다. 지게 제로에 해무가 끼면 수십 미터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간첩이 코앞까지 접근해도 알 수 없는 상황. 이때 병사들은 오히려 더 예민하게 촉각을 세워야 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귀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파도 소리 사이에 섞인 물 젓는 소리, 갯벌을 밟는 소리, 숨소리. 동해안은 여름철 태풍과 겨울철 너울성 파도가 문제였습니다. 파고가 높아지면 매복 작전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오히려 파고가 높은 날은 간첩 침투가 더 쉬웠습니다. 레이더 탐지가 어렵고 파도 소리가 워낙 커서 보트 소리가 묻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악천 후에 더 강도 높은 경계가 요구됐습니다. 비바람이 치는 날 밤, 매복을 나가서 갯바위 뒤에 엎드려 있는 것. 이것이 해안 경계 초소병의 현실이었습니다. 서해안은 조수 간만에 차가 변수였습니다. 썰물 때 드러나는 넓은 갯벌은 낮에는 초소에서 훤히 보이지만 밤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됩니다. 밀물이 들어올 때 갯벌을 이용한 침투가 이론적으로 가장 어렵습니다. 매복조는 물이 들어오는 소리와 자신의 위치를 계속 확인해야 했습니다. 잘못하면 물에 잠길 수 있었으니까요. 자연은 아군도 적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 병사들은 오늘도 버텼습니다. 3위, 해안 초소병이 힘든 이유.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극에 달한 경계 강화 명령. 1986년은 서울 아시안게임이, 1988년은 서울 올림픽이 열리는 해였습니다. 온 국민이 들떠있는 그 시간, 해안 경계 초소 병사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북한은 올림픽 개최 자체를 방해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공작을 폈습니다. 1983년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에서 수행원 17명을 죽였고, 1987년에는 KAL-858기를 공중 폭파해 115명을 몰살시켰습니다. 국제사회에 서울이 위험하다는 인상을 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해상 침투와 간첩, 난파 역시 이 시기에 집중됐습니다. 이에 대응해 대한민국군은 해안 경계 부대의 강도 높은 경계 강화 명령을 반복적으로 하달했습니다. 일상적인 2시간 교대 근무가 1시간 30분으로 줄었습니다. 자는 시간이 더 짧아진 겁니다. 매복 인원도 늘었습니다. 소초 단위로 경계를 서던 것이 더 촘촘해졌습니다. 긴장이 극에 달한 날에는 간부들이 밤새 초소를 돌며 병사들의 근무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올림픽 개막일인 1988년 9월 17일, 서울에서는 전 세계 160개국 선수단이 입장하며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같은 그 시각, 동해안과 서해안 초소의 병사들은 소총을 쥐고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켜낸 것이 평화였습니다. 2위, 해안 초소병이 힘든 이유. 단둘이, 때로는 혼자. 고독이 만드는 또 다른 전쟁.
해안 경계 초소의 근무 형태 중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극소 인원 근무입니다. 1980년대 해안 경계 소초 중에는 병사 2명, 때로는 혼자 지키는 초소도 있었습니다. 주간에 2명이 교대로 초소를 지키고 밤에는 매복을 나간 1명이 밖을 지키는 동안 나머지 1명이 초소 안에서 대기하는 방식. 만약 매복 중 적과 조우하면 혼자서 교전을 시작하고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지원이 도착하기까지 최소 수십 분, 그 시간 동안 혼자서 버텨야 하는 겁니다. 고독은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이었습니다. 외진 초소에서 수개월을 보내다 보면 사람이 그리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가족과의 연락은 편지가 전부였습니다. 전화는 꿈도 못 꿨습니다. 먼 고향에서 어머니가 보낸 편지 한 통이 몇 주 후에야 초소에 도착했고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밤을 버텼습니다. 또 하나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해안 초소에서는 날씨가 맑은 날 수평선 너머 북한 땅이 보이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고성 일대 동해안 최북단 초소에서는 북한 해안이 육안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저기, 저 땅 너머에 그들이 있다는 것. 그 공포와 긴장감은 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혼자 또는 단둘이 그 고독 속에서 대한민국의 해안선을 지켰습니다. 1위, 해안 초소병이 힘든 이유. 우리가 뚫리면 서울이 뚫린다. 실제 간첩 침투 대응. 그 순간의 공포. 이것이 해안 경계 초소병이 가장 힘든 이유입니다.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실제로 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1983년 12월 3일 밤 부산 다대포 해안 야간 경계 근무 중이던 초소병들이 30m 전방 갯벌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10m 앞까지 접근을 기다린 뒤 조명탄을 터뜨리고 교전에 돌입. 5분간의 격투 끝에 무장 간첩 2명을 생포했습니다. 같은 시각 바다 위 300m 앞에서 대기하던 간첩선이 도주했고 추격한 해군 고속정이 영도 앞바다에서 격침시켰습니다. 간첩선에는 열추적 지대공 미사일 4발, 107mm 로켓포, 기관총 등의 무기가 탑재돼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 하나의 초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 초소병들이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그 간첩들은 부산 시내로 침투해 국가기관 시설을 폭파하고 혼란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해안 경계 초소병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혹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근무를 서는 이 자리가 서울로 이어지는 길목이라는 것. 내가 졸면, 내가 방심하면 간첩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 우리가 뚫리면 서울이 뚫린다. 이 한마디가 해안 경계 초소병들이 혹독한 근무를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해도, 추위 속에서 떨어도, 고독이 밀려와도 그들은 소총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응시하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의 해안선을 지킨 그 이름 없는 파수꾼들. 오늘 전우의 기록이 그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1980년대 동서해안 해안 경계 초소병들의 7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1986년 아시안 게임이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아무 일 없이 치러졌습니다. 북한의 공작도, 해상 침투도, 그 모든 위협이 그분들의 눈빛 앞에서 멈췄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당시 해안경계 부대에서 복무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겠습니까? 어느 부대, 어느 초소에서 근무하셨는지 그 시절 기억이 있으시다면 꼭 나눠주십시오. 그 기록 하나하나가 역사입니다. 전우의 기록이 반드시 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기록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전우의 기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